안녕하십니까? 강남 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손채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논문은 Severity of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Affect Pelvic Rigidity During Working입니다. 증상성 퇴행성 욕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보행 중에 골반 강직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함께 살펴볼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널과 어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논문의 순서인 Abstract, Introduction, Patients and Method, Result, Discussion, Conclusion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더 스파인 저널에 실렸습니다. SCI2급 저널로 임팩트 팩터는 3.0 이상입니다. 본 논문이 실릴 2019년도의 임팩트 팩터는 3.191이었습니다. 본 논문의 제1저자는 헬렌 버만으로 바젤대학병원 소속의 스파인 설저리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제1저자와 제9저자 중 제4저자를 제외한 8명 모두 바젤대학병원 소속입니다. 업스트랙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증상성 퇴행성 욕추관 협착증인 DLSS의 개발과 치료에 있어서 보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보행 중의 골반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증상 지속 기간, 요추 근육 위축, 질병 중증도, 보행 중 골반 안정성 및 감압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수술 결과의 연관성을 목적으로 개입이 있는 전형적 관찰 연구를 디자인하고 세팅하였으며 DLSS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웃컴은 총 5가지로 이루어서 특정하였습니다. ODI, 증상 지속 시간, 요추 근육 위축, 협착 정도, 보행 중 골반 강직성입니다. 메소드 부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수술 전날과 수술 후 10주, 12개월 후에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증상의 지속 기간은 2년 미만, 5년 미만, 5년 초과로 분류하였습니다. 근 위축 정도는 가이탈리알 분류를 사용하였고 기립근과 이상근의 양쪽 단면적 MRI로 정량하였으며 협착 등급은 시카즈 분류를 사용하였습니다. 골반 기울기는 기립 시 방사선 촬영으로 측정하였으며 보행 중의 골반 강직성은 관성 센서를 부착하여서 보행 속도로 정교화된 각 방향에서 골반 가속도의 평균 제곱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리절트입니다. 증상 지속 시간, 요추근 위축, 골반 강직성, 협착증 등급 등이 아닌 체질량 지수인 BMI만 수술 전에서 수술 후의 ODI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협착 등급이 높은 환자는 보행 중에 골반 강직성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허리의 근육 위축은 보행 중 골반 강직성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협착 등급이 낮은 환자는 근위축이 더 컸고 기립근과 이상근의 근육 단면적이 작은 환자의 척추와 골반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보행 중 골반 강직성이 크면 보행 중 통증을 줄이기 위해 척추관이 더 개방되는 보상 메커니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행 중의 골반 강직성은 초기의 보상 메커니즘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선발 매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치료 계획 또는 결과 예효를 위한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인트로덕션 살펴보겠습니다. DLSS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DLSS는 그림에서 보듯이 욕추, 척추 간의 신경 및 혈관 요소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어서 엉덩이와 하지 통증, 신경학적 방사선 결손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 있는 자세와 걷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DLSS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근육 위축과 지방 침투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육 위축은 낮은 기능 점수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근 위축이나 지방 침투가 협착 정도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DLSS의 치료 및 예후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연구가 설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의 지속 시간은 DLSS 환자마다 다르며 근육 위축 전개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자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였습니다. DLSS 환자는 앉아있는 자세보다
서 있거나 걷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이는 요추 전만 증가로 인해서 생체 역학적으로 척추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DLSS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직립시와 보행시, 어떤 골반 기울기와 어느 정도의 요추 굴곡 각도를 보이는지 비교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PT가 골반 경사이고 요추 굴곡 각도는 LL로 표시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DLSS 환자이며 오른쪽의 그림이 정상입니다. DLSS 환자는 골반 기울기가 크고 요추 굴곡의 각도가 작습니다. 골반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통증을 크게 느낍니다. 보행 시에는 DLSS 환자의 골반 기울기와 요추 굴곡 범위가 작게 나타났습니다. 즉, 보행 시에 골반 강직성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건강한 피험자와 비교하여 증상성 DLSS 환자의 보행 품질의 차이가 보고되었습니다. 골반 강직성이 DLS 환자의 직립 자세에서 악화되는 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상 지속 기간, 요추 근육 위축, 협착 정도와 감압 수술로 치료된 증상성 DLSS 환자에서 보행 시 골반 강직성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반의 강직성이란 보행 중에 골반 가속도가 더 작은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설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의 지속 시간, 요추 근육 위축, 골반 강직성 및 협착 정도로 감압 수술 후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요추 근육 위축 및 협착 정도가 걷거나 서 있을 때 골반 강직성과 관련이 있고 DLSS 환자 보행 시 골반 강직성은 연령과 관계되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 및 감압 수술 후의 변화에서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자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젤병원에서 2016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외래에서 DLSS 진단 후 수술 예정인 환자 중에서 아래의 포함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나이 40세 이상, 최소 6개월 이상의 임상 증상을 보이고 한쪽 또는 양쪽 다리의 보행 능력이 제한이 있는 간헐적인 신경성 파행을 가지고 있으며 보존 치료를 실패하였고 MRI가 있거나 MRI가 호환이 안 될 때는 CT를 통해서 DLSS 확인이 가능하다는 기준 등이 있습니다. 제외 기준도 있는데요. ODI가 완료하지 못하거나 6분 미만으로 걷지 못하고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안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지역윤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대조군으로는 클리닉 근처 커뮤니티에서 건강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비실험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포함 기준과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소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지컬 프로시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술은 임상 증상 및 영상 진단에 따라 판단을 하여 감압술만 시행하거나 유압술과 감압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압술에서 어떤 시술을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측방 고정술은 국소뼈 또는 장골릉으로부터 자가골 이식을 받아 금속 나사못을 척추경에 받아 척추를 펴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유압술의 두 번째인 신경공 경유 추체관 유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LIF라고도 불리우는 이 시술은 척추 융합을 위한 고급적인 최소 침습 시술입니다. 척추가 안정화되어 신경의 압력을 제거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뒤쪽에 있는 2개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행되므로 환자는 통증이 적고 회복 시간이 짧으며 수술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압수술 살펴보겠습니다. 감압수술에서는 미세수술과 궤복수술 2가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미세수술은 단측 또는 양측에서 천공술과 황색인대 제거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궤복수술은 추궁판 간의 황색인대 제거술과 함께 극돌기관 접근법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험 절차 부분입니다. 방사선 데이터는 표준 임상 절차 일부로 수집하였고 베이스라인 특정은 수술 전날 실시하였습니다. ODI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6분간의 걷기 테스트 동안 환자의 골반에 부착된 관성 센서와
특정 보행 매개 변수를 특정하여서 보행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주, 12개월의 팔로우업에서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ODI 설문지는 하부 요추부의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서 10가지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환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표준화된 설문지입니다. 통증 강도, 관리, 들어 올리기, 걷기, 앉기, 서기, 잠자기, 성생활, 사회생활, 여행 등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행 중 골반 강직성은 불이 환하게 밝혀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6분간의 걷기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테스트 동안 골반 내 가속도는 보행 중의 골반 강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평면인 anterior, posterior, medial lateral, vertical에서 측정하였습니다. 6분간의 걷기 테스트 중에서 3분 동안 중간에 10초는 걷는 속도로 정교화하여서 가속화된 정보의 평균 제곱근 및 상대 평균 제곱근을 스키너 등에 따라서 각 편면 및 전체 신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속도가 작을수록 골반의 강직성이 커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에서 시행된 관성 센서는 독일의 리아게이츠사의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3축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자력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측정 시에 L5와 골반 위에 양면 테이프와 벨크로 스트랩을 사용하였습니다. 임상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령, BMI, 증상 지속 시간, 근육 위축, 협착 정도 등은 각각 일렉트로닉 헬스 히스토리와 해당 MRI 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증상의 지속 기간은 2년 미만, 2에서 5년, 그리고 5년 초과로 분류하였으며 근육 위축은 블라인드된 영상 전문의의 가이타리아 분류를 이용해서 총 4등급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MRI를 통해서 귀리근과 이상근의 양쪽 단면적 영역인 CSA를 정량화하였습니다. 추가 분석을 위해서 각 근육에 대한 절대적인 CSA와 상대적인 좌우 차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협착의 정도는 시카즈 분류를 따라서 시행하였습니다. 협착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카즈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총 A에서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D로 가면 갈수록 협착의 정도는 심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 삽입된 시카즈와 가이타리알 분류에 대한 표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셨듯이 시카즈는 그레이드 A, B, C, D의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이타르 또한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근 위축이 점점 심해져 하얀색으로 지방이 많이 보이는 스테이지 3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단계적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연령, BMI, 증상 지속 시간, 요추 근육 위축, 골반 강직성 및 협착 등급이 감압 수술 후의 결과를 예측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감압 수술 전후의 보행 중의 골반 경직도 차이를 선형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서 검출하였습니다. 개체 내 요인으로는 시간을, 개체 간 요인으로는 환자 그룹과 건강 그룹을 나누었으며 공변량은 BMI였습니다. 교차 상관관계 및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서 허리 주위의 근육 위축과 협착 등급이 보행 중에 골반 강직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통계의 유의 수준은 0.05보다 낮은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선형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y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한 개의 설명 변수에 기반할 경우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하지만 둘 이상의 설명 변수에 기반할 경우에는 다중 선형 회귀라고 지칭합니다.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하여서 회귀식을 모델링하여며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데이터로 추정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회귀식은 선형 모델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 이상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입력 변수에 대한 값을 연결하여서 출력 변수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선형성, 독립성, 든분산성, 정규성, 비상관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회귀 분석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별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좌표 평면에 표현한 뒤 데이터 분포 사이에서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추세선을 정의하면 이를 통해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y는 종속변수이고 x는 독립변수이며 a는 기울기, b는 x가 0일 때의 y값, 즉 x축의 절편입니다. a는 회귀개수, b는 파라미터라고도 불립니다. t 검정을 통해 계산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회귀 개수는 유의합니다. 본 논문에서도 통계 유의 수준은 0.05보다 낮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의 그래프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회귀 결정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귀 결정계수는 추정한 선형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척도입니다.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지고 이 값이 클수록 회귀 모형의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드저스트 R 스퀘어라는 수정된 회귀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보통 변수가 증가하거나 식이 복잡할수록 회귀 결정계수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가 정량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LSS를 가진 총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그 중에서 여성이 12명, 남성이 17명이었습니다. 평균 나이는 7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8세였고 평균 BMI는 2.8 플러스 마이너스 4.7kg/제곱미터였습니다. 환자의 9명은 팔로우업에 실패했지만 이들의 데이터는 베이스라인 통계 분석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증상의 지속 기간은 2년이 16명, 2에서 5년이 6명, 그리고 5년 이상이 6명이었습니다. 환자 중에서 근위축의 등급은 3급이 3명, 2급이 12명, 1급이 10명이었으며 1명은 근육 위축이 없었습니다. 기립근과 이선근의 횡단 면적인 CSA는 각각 1에서 36제곱cm, 2에서 24제곱cm 사이였고 환자 중 협착증 정도의 등급은 4급이 10명, 3급이 8명, 2급이 6명, 1급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은 MRI의 비호환성으로 인해서 근육 위축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1명만 있으면 CT 스캔을 통해서 분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2명의 환자만 협착 정도에 대한 분류가 없습니다. 리절트 부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증상 지속 기간, 요추 근육 위축, 골반 강직 및 협착 등급이 감압 수술 의 결과인 ODI를 예측합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상 지속 시간, 요추 근육 위축, 골반 강직성, 협착 등급 등은 수술 전후의 ODI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BMI는 베이스라인에서 10주 팔로우업까지 ODI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유일한 파라미터로 BMI가 높은 환자는 ODI가 베이스라인에서 10주 팔로우업까지 개선되었으며 이는 ODI 변화에서 25.3%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 중 골반 강직성은 감압 수술 전후의 환자와 건강한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수술 전 환자 및 수술 후 10주 및 12개월 후 보행 중의 트랜스버스 플레인의 골반 강직성은 ML 및 AT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골반 가속도가 낮은 건강한 사람에게 반영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자가 보행할 때 벌티컬 방향의 골반 강직성은 건강한 사람보다 낮았습니다. 트랜스버스 플레인의 골반 강직성은 베이스라인에서 10주 팔로우업까지 AP 방향으로 증가했고 10주 팔로우업에서 12주 팔로우업까지 AP 및 ML 방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자의 골반 강직은 수술 12개월 후 건강한 사람의 골반 강직 정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추 근육 위축 및 협착 등급은 골반 강직성 및 골반 기울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방향에서 협착 등급은 골반 강직성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협착 등급이 높은 환자는 더 작은 골반 가속도를 보이며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골반 강직성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ML 방향 골반 강직성이 높은 환자는 AP 방향에서의 강직성도 컸지만 벌티컬 방향 골반 강직성은 작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추 근육 위축 및 협착 등급은 골반 강직성 및 골반 기울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허리 근육 위축은 보행 중의 골반 강직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협착 등급이 낮은 환자는 더 큰 질적 근육 위축이 있었고 기립근과 이상근의 CSI가 더 작은 환자들은 골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BMI가 높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기립근 CSA가 더 높았고 키 큰 환자는 이상근 CSA가 더 컸습니다. BMI는 기립근 및 이상근 CSA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골반 기울기와 기립근 및 이상근 CSA 사이 연관성은 근육 CSA를 BMI 또는 신체 높이로 교정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감압 또는 감압과 융합 수술로 치료된 증상성 DLSS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의 지속 시간, 요추 근육 위축, 협착 등급, 골반 간직성은 모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높은 BMI에서 팔로우업 시 ODI 점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라인의 ODI는 베이스라인의 BMI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찰은 베이스라인에서 BMI가 높은 환자의 더 나쁜 ODI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DLSS 환자의 수술의 결과에서 BMI의 임상적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술 전후의 골반 가속도로 골반 강직성을 비교하였으며 감압 수술 후에 골반 강직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척추관을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감압 수술뿐 아니라 보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보상 메커니즘은 요추, 골반, 고관절을 굴곡시켜서 강직성을 높입니다. 감압 수술은 강직성을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기립근과 이상근 CSA가 작을수록 골반 기울기가 더 커서 골반 경사가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협착 등급이 낮은 환자들에게서 근육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신경학적인 파행과 통증으로 있으면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척추 주위근의 사용이 감소돼서 CSA가 감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절의 탈신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척추 주위의 근육 부피가 감소되고 지방 침투가 증가합니다. 등급이 높은 협착은 보상 메커니즘으로 걷거나 서 있는 동안에 척추 주위의 근육이 수축하고 자세를 유지할 때 근육이 유지하는 훈련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보행 중에 골반 강직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호트 그룹이 대조군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노인 환자들에게서 동반 질환이 있어 편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시간과 접근 방법에 따라서 수술 후 재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의 지속 시간, 요추 근육 위축, 협착증 등은 감압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ODI 변화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높은 BMI였습니다. 보행 시 근위축과 골반 간직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협착 등급이 낮은 환자는 근위축이 더 컸고 CSA가 작은 환자는 골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AP와 ML 방향으로 걷는 동안 골반 가속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DLSS 환자는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골반 강성이 더 컸습니다. 협착 등급이 높은 환자는 골반 강성이 높았고 건강한 사람의 골반 강직성 쪽으로 압축 수술 후 골반 강직성이 낮아졌습니다. 보행 중 골반 강성은 조기 보정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선별 매개 변수일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치료 계획이나 결과 예후 매개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